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보시겠습니다. 독재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누구의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였던 지난 화요일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 통보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헌법을 무시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대리 출석 양해서를 제출했는데 뭔 소리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고 있는데요.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라고 해서 이미 열흘 전 외교부에서 서류를 제출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이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미 국제회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양당은 물론 국회의장실까지 허락을 구했다는 입장이고요. 국방부도 지난주부터 사전 협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불출석 허용 도장까지 찍어주고서는 뒤늦게 이제 와서 왜 나오지 않았냐고 말을 한 셈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원내대표실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찍어준 것이고 이 사실을 어제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건데요. 정작 이 사실을 몰랐던 박찬대 원내대표 왜 나오지 않았냐고 발언을 하게 된 거죠. 또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국회 능멸을 멈추라라고 강하게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혼란을 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신부진 착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장관들이 늦게나마 참석을 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야 갈등이 참 격화된 상황이다 보니 대정부 질문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의 설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아무래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상황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20년 넘는 인연을 언급하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이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라.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라고 공격을 하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 제가 왜 변해야 하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총리,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이 박지원 의원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첫 순서로 나와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박 의원이 먼저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답을 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와도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박 의원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한 총리도 2001년도에서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취임해가지고 11일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사이 연이 길다 보니 이렇게 웃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검찰 수사가 자극제 됐을 것.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와 여러 뉴스 등이 피의자에게 자극제가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장효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변호사님, 이 네. 평산 책방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호구역인데 뭐 자유롭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 건 분명한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맞습니다. 걸까요? 사실 이날 그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번 이게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평상책방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회동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등을 보더라도 평상책방이 주말에는 한 6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네. 7시경에 한 남성, 20대 남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무처장, 그 모든 그 평상책방의 관리를 담당하시는 여자 직원분이신데요.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나와 계시냐? 왜냐면 주말에는 그 서점에 실제로 이제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책방지기 막 이런 이름으로 시민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제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시는데 지금 업무가 끝나서 대통령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핸드폰을 빼앗고 이제 난동을 부리면서 네. 폭행을 가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성 혼자만 계시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고 이제
당연히 도망을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네. 쫓아 나와서까지 이제 폭행이 계속돼서 상당히 중하게 지금 다친 상황이거든요. 법원이 그러니까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무려 8분간 처참할 맞습니다. 정도로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갈비뼈, 척추뼈까지 골절된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평산책방 이사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폭행 사건이 연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도 이 가해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 어디에 계시냐, 왜 안 나와 있냐,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간 게 맞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그 책방에 도달하게 된 그 의도, 저희부터가 상당히 의심이 가할 의심스럽네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네. 있고요. 그래서 평산책방에도 이제 이사진이 이 부분은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테러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또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사저 굉장히 인근에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지만 경호 구역입니다. 네. 이제 경호라는 게 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경호 인력이 배치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CCTV를 좀 증강하는 방향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 사실 무슨 죄겠어요. 자, 당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손을 맞잡았는데요. 좀 묘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방탄 동맹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치기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연대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좀 당내 분열도 좀 줄어들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이제 민주당 내에 뭐 친문 뭐 계열이다라고 네. 해서 친명과는 유기적으로 완전히 화합한 건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오긴 했었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네. 간 부분과 관련한 앙금 같은 게 아무래도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이제 김두관 후보는 그 당시에 예전부터 뭐 꼬마 노무현, 리틀 노무현이라는 이제 네네.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과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부분이죠. 전당대회 후유증이라는 것도 이제 없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공동으로 대항해야 되는 이제 외부 세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고발장에 들어간 지가 수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판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과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사실 친문, 친명 진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검찰로 규정을 하고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좀 만들자. 이제 뭐 문명이다, 명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좀 합심하게 되는 그런 변수가 생긴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완전히 방탄 동맹이다. 이게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좀 반목하던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어떤 사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결합하는 부분은 이건 방탄 시즌 2다, 막 이런 취지로 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친명, 친문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굉장히 대선 가도에 좀 분주하게 쟁걸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폭을 좀 넓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도 뭐 패싱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좌초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도 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섀도우 캐비닛을 만들 준비를 네.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내각 인사들, 그래서 인재 영입에도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이준석 대표 네. 개혁신당에서 또 선대위원장을 같이 맡기도 하셨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을 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또 다 거리감이 멀어진 인사신데 어쨌든 범민주 진영과 관련한 이런 보폭을 좀 넓히는 그 일환으로 이해가 되고 김두관 사실 당시 전당대회 후보도 네. 대단히 날선 공세를 이어갔었어요. 네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거 하나회다. 이거 친명 세력은 완전 유신 독재와 진배 없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나아갔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감정적인 앙금이 또 인간인지라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제는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대권을 위한 광복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진정성 갖고 두드리면 열릴 것. 어디서 어떻게 나온 이야기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없이 지난 8일 여당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대표 패싱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네, 사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에도 한번 이제 식사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바로 하루 전날인가요? 그게 취소가 됐어요.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는 모르겠지만 2026년도는 이거는 좀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불쾌한 기색을 감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라운드라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재격돌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 차였어요. 이런 네. 맥락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조간에 그 조선일보였는데요. 단독 기사가 하나가 뜹니다. 네. 일부 최고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핵심은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안 간 인물이 바로 한동훈 대표였던 겁니다. 네. 이거 대통령이 다른 최고위원을 부르면서 정작 당대표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이건 패싱 아니냐.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게 식사가 일요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네. 8일. 네. 근데 9일 날 조간에 나왔어요. 기사가. 네. 그럼 저녁 자리와 조간 마감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언론사에 알린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 제기로까지 불거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알리게 되면 그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지 못할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동훈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슈인 거예요. 대통령의 신뢰와 신임을 못 얻고 있구나로 네네.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대통령실에서 알린 거일 수도 있겠고 일부러 좀 알렸다. 네, 네. 아니면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는 좀 명단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뭐 윤상현 의원 이제 네. 지도부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전당대회를 같이 치르면서 좀 이제 한동훈 대표는 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뭐 김민전 최고위원, 이뉴한 최고위원 뭐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친한계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알린 거 아니면 이 최고위원들이 알렸을 텐데 정무적 감각이 너무 없는 거다. 누가 알렸든 간에 이렇게 또 직격을 하면서 또 다른 당내 이제 분란 소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비공개 만찬에 참석한 분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네. 인유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배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했던 날선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 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신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우리 원내 사령탑이 아니다. 이제 당 대표는 전당대회를 꾸려서 한 거지 원내 사령탑은 이제 원내 대표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 원내 대표보다는 전당원에 어쨌든 이 표를 받은 당대표가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 서열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직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제 친윤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이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대통령과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번개를 쳤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뭐 반주하시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는 다 워낙 알려져 있다 만찬을 보니까 자주 하시긴 하시죠. 예,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도 상당히 또 이제 술을 잘 드시고 지역구 네. 관리를 뭐 너무 잘한다고 달인이라는 뭐 호칭까지 나올 정도라서 그 자리가 좀
좀 급조된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종합해 보면 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이거 급조된 그냥 민심 청취하고 좀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제 번개친 모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왜 안 불렀어?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뭐 진종호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 뭐 대변인단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한 명도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본인 갔냐고 하도 확인 전화가 오니까 의문의 일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밝히는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내부 반응 좀 더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제외한 일부 지도부와 식사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됐냐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이 바로 다음 날 네. 보도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례적인데 친한계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과거에 기자를 할 때 조간들 보면은 마감 시간이 한 뭐 4, 5시? 그럼 네. 아무리 급한 기사 나가더라도 이제 자정전에는 넣어야 되는데 저녁 자리가 한 6, 7시처럼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뭐 10시, 11시 정도의 저녁 자리 좀 끝나잖아요. 네. 이건 좀 의도를 가진 거다. 언론사에 알린 것 자체가. 이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한 사람은 대표적인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채널A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워낙에 잘 아시는 분이고 평생 기자로 살다 네네. 보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발설지, 진원지는 이거는 대통령실이라더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한테 좀 알린 게 아니냐라고 또 진화를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 대표 간의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두 분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도 한 이제 그 보수지의 칼럼에 나왔는데 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목하는 여러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출당 거의 조치되다시피 뭐 쫓겨나다시피 예, 떠났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을 한 거죠. 내가 양두구육을 했다. 양의 머리를 걸고 네. 개고기를 팔았다는데 대통령을 이제 개고기에 비유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감정의 앙금이 상당히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내 앞에서는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당대표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상찬을 해주더니 뒤에선 뭐 EXX 저 XX 욕을 했다 막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칼럼을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멀다라고 오히려 더 진단하고 있어요. 멀다는군요. 네. 그 이유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약간 영린같이 이제 작용을 네. 하는데 네. 뭐 명품 백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 이제 비대위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히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런 금도를 넘었다. 그것도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후배라는 표현을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런 대통령과의 반목 갈등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인재 자체로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제 정치 경험은 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도 않아요. 네. 대통령 임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런데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면서 전당대회를 나올 때부터 이런 게 사실 태동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한 대표가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뭐 최고라고 네. 할 만큼 지지율은 높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층에서. 네. 보수층의 그런 지지율이 등에 없고 좀 서로 화합하는 예. 방향으로 나가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싶긴 합니다. 조언을 하는 그룹도 두 가지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뭐 네. 방송이나 아니면 뭐 정치 원로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 대통령과 각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에 침체기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에 머물 뿐이 아니잖아요. 꿈은 대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권 가도를 네네. 준비하는 지금 작업인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많이 못 받으면 각을 세우고 어쨌든 거리감을 둬야 본인에게 그 반사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중반을 돌았어요. 2년 6개월 정도가 아직 갈 남아 길이 있습니다. 멀죠. 네. 그러니까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 보면 이거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안을 냈었습니다. 뭐 폭염과 관련해서 뭐 현금성 지원 정책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안을 냈을 때 의외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딱 막아섰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기류가 각을 세우는 국면에서는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2년 6개월 남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화합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다. 그래야 이제 길이 목색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견이 워낙 팽팽하기도 하고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좋다면 한동훈 대표의 좀 부담감도 덜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어떤 후광을 등에 업는 행보가 길어지면 본인의 대선 가도에는 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거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친문 친명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친한 친윤 따질 때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난항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를 띄운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장 내년이에요. 2025학년도 입시도 조정할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너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됐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셨을 때 지지율이 반등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부분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네. 이제 의사분들이 응급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훨씬 가속화되긴 했지만 거기에 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000명이 이제 각각 교육부에서 배분 과정을 거치면서 1,509명으로 추려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이 반대 기류가 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냈던 대안은 2025년도는 이미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번 주부터 수시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어제 6시 기준으로 보면은 11대 1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수험생들도 있는 거고요. 뭐 N수생, 직장을 뭐 그만두고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사협회 말을 들어보면 2025년도에 이제 1,500명 이상을 각각 뽑잖아요. 이제 저는 인문대 출신인데 인문대만 하더라도 네. 한 이제 단대 200명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 교수가 증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실이 없어요. 실제로 한 사립대학은 코로나 때 했던 그런 인터넷 강의를 계속 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학생들은 코로나도 이제 진정이 됐고 이 부분 그 굉장히 비싼 학비를 내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강의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문대, 사회대도 마찬가지인 근데 하물며 상황인데 의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1,500명을 뽑으면 의사, 교수도 증원하고 물적 장비도 들여놔야 되고 또 의대는 완전 전문 기술직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럼 2026년도에 와서 원점으로 하면은 그럼 쫓아내란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좀 양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월요일부터 내년도 증원을 앞두고 있는 의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집 인원 대비 7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도 입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수험생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준비를 했고 제도가 바뀌면 네. 거기에 직격탄을 받으니까 그러면 의료계의 의사업체에 의사계의 의견을 들여다주면 수험생들이 또 법적인 어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우려도 나옵니다. 네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 입시를 1,509명으로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또 왜 또 큰 반발을 샀냐면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의 육성으로도 2,000명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제 산출이 된 거라고 네.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09명으로 좀 줄기는 했지만 이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근거를 국회에서 현안 질의로 교육부에 물었습니다. 네.
회의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좀 네. 이례적이기도 네. 하고. 그럼 의사협회에서는 안 그래도 반발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한 건 맞냐라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이거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현장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 심지어 원상 회복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공의들은 30%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개혁에는 원래 반발 세력이 있다라고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하지만 이게 물러서지 않을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줄여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명 딱 뽑아놓고 그 후에는 굉장히 급감하게 또 줄여놓는다면 이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네. 이런 의대 교육과정 자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도 이제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도 부산 의료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안에 공들이는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실질적인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실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좀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 네. 실제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 광경을 본 게 한 4세 된 여자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니까 이제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네.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뺑뺑이를 돌고 갈 뺑뺑이 곳이 없는 돌았어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제 네. 엄마가 같이 탑승하셨는데 진짜 오열을 하는 게 왜냐하면 소리는 안 들려도 그 영상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온열 환자분들 얼마나 폭염이 심했으니까 네. 병원을 못 찾아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보훈병원 같은 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적시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켰던 분들도 이제는 번아웃이 돼서 더는 못 있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어쨌든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게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일단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당대표가 힘이 제일 강한 건 첫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는 일단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네, 그렇고. 네. 근데 이 국면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열렸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실과는 아예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의사단체는 좀 강경한 입장이고 그렇다면 중간 완충지대로서 집권 여당이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붕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게 더 뭐랄까요 국민 우려도 키우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실 때 한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라서 조금 더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권에 좀 친화적인데 그래도 문제의식을 되게 강하게 드러냈거든요. 응급실 너무 지금 큰 일이 나고 있다.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관이 뭔지 물었을 때 대통령께서 내가 얼마 전까지도 병원을 가봤는데 그렇지 않다. 기자님도 거길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현실 인식은 상당히 국민들의 괴리감이 있네요.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단히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한 건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대안과 정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주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워낙에 이제 문매를 맞으니까 대통령께서 또 응급 현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보통은 풀 기자단이라고 해서 같이 네. 취재 기자단을 같이 동행해서 하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대동하지 않았고 가봤더니 응급실이 텅텅 비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담아내지 못한 좀 약간 가공된 그런 현장 네. 아니었냐라는 또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좀 엄중하게 새긴다면 저는 국무총리가 이런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민주당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의료계 설득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야 정의 얘기가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제안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정부의 정책 시한인 성격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을 좀 의사협회에서 좀 비토를 했던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권한이 없다. 예, 권한이 없다. 네. 당신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일단 야당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좀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워낙 국면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머리를 다 한 테이블에서 모아보자. 그래서 여야 정의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의사단체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네. 뭐 의대, 전문의, 전공의, 또 의대 교수협의회 이제 다 쪼개져 있는데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일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일단 우리는 개문발차하지 않는다. 이제 일부 의사단체만 와서는 여기서 무슨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도 현실성을 큰 네. 담보하기가 어렵다니까 일단 유의미한 뭐 전문의 협의회도 와야 되고 교수협의회도 들어와야 된다. 근데 약간 이 두 단체가 조금 아직 명시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은 혹시 여기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약간 좀 그렇게 분주한 건 아니야? 이렇게 급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뭐 이제 이런 맥락을 좀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의료계 내분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협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의료계 대표를 누구로 볼 것이냐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의협회장이 의사단체를 대표하긴 하는데 의사들도 개원의와 또 이제 대형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교수와 학생, 전문의와 전공의 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좀 격돌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면택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단식 투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되게 이슈가 길었잖아요. 근데 단식 투쟁을 할 때 이 방아쇠가 됐던 건 또 간호법 제정이었어요. 네. 이런 국면 속에서 의사들이 우리는 더는 이 지도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표결까지 붙였습니다. 네. 물론 부결되긴 했지만 지금 지도부가 완전한 의사들의 신임을 또 얻고 있지 못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한 테이블에 난 당신들과는 못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발언이 나온 뒤에 또 어떤 서울대 교수분이 언론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박단 위원장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갈래가 너무 이제 찢어져서 싸우는 국면이더라고요. 일단 의사단체에서도 한 목소리가 모여야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두려운 게 원래는 지방 응급실부터 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했거든요. 이게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 대형 병원에서 이제 추석에도 뭐 문을 닫겠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얘기가 지금은 응급실이지만 다음은 중환자실 될 거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이 붕괴되면 그 다음은 또 일반 이런 수술실 그리고 이제 입원실이 될 거라는 그 우려가 점점 진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도 일단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갈라진 목소리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있냐 하고 좀 꼬리 자르기를 하는 면도 있잖아요. 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 주무부처, 복지부죠. 이 장차관 경질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추후 논의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의사단체에서 이 테이블에 못 앉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경질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일단 장관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1차관, 2차관 있으니까 이제 보건과 복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일단 의사단체를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좀 자극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건 박민수 2차관인데요. 네. 박민수 2차관이 물론 실수입니다만 브리핑을 할 때 의세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의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판매할 때 없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사단체에서는 평소에 우리를 의세 하니까 왜냐하면 검사도 폄훼할 때 뭐 검세 뭐 이런 네네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의사협회에서 이제 한 대변인 여성 의사분이 나오셨는데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민세 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네. 이게 생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라디오. 그런데 신임을 또 주지 않는 게 이런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또 이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사들 현장에서 이탈한다고? 그럼 알았어. 우리 환자들 외국으로 실어 나를게. 그래서 실어 날라서 드는 비용은 의사들한테 다 구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네네. 영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의사들을 또 구상을 할 것이며 어떤 의사한테 할 것이며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격돌이 너무 심하고 네. 그러니까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박민수 차관은 일단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 경질 목소리가 높다. 자진 사퇴해서 이거는 국면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인사권
유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전 대통령 뜻에 따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이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김종혁 최고위원도 경질을 해야 된다. 본인이 내려와야 된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사협회와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세 판 짜기가 있어야 된다. 그 세 판을 짜기 위해서는 박민수 차관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당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사협회와 뭐 여야 정의 함께 모인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이 논의 테이블에 못 들어오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 그걸 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순서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네. 저희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네. 아이가 집에서 이제 점핑볼 같은 걸 이렇게 엉덩방을 찍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치는 상황이 예, 머리를 찍게 되면은 네. 응급실을 못 가게 될까 봐요. 그렇죠. 실제로 맘카페 같은 데는 네. 추석 때는 이동량도 많아요. 그리고 약간 과식하게도 되고 또 사건 사고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교통사고 또 여러 무슨 사고들이 많은데 지금 의사 출신 한 개혁신당 의원이 생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에 가시가 걸리지 걸릴 않게. 수 네.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맘카페에서는 우리 아이 다쳤을 때 병원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노하우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직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인사인 그 성남시장인 신상진 의원 전 의원이 계십니다. 이거 붕괴할 거라고 의사 본인이 의료인이니까 엄청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의료 붕괴는 이제 좀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예전에도 뺑뺑이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아예 막 몇 시간 강원도에서 다치신 분이 다른 막 이말리로 가고 조선대에서 쓰러진 학생이 반경으로 막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우회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됐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본인들 입장만 견제할 때는 이미 이제 네. 지난 것 같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테이블에서 어떤 주제가 우선 논의돼야 할까요? 일단 의대 정원 문제 2025년도 거부터 논의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수시는 시작됐고 수시 절차에서 채용하기로 그러니까 좀 합격시키기로 한 수를 조정하는 건 너무 그거는 이 신뢰를 좀 저버리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원점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시는 수시대로 이미 시작됐으니까 진행을 하고 정시를 또 뽑지 말자는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험생들은 재수생들은 정시를 많이 가게 되고 또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아예 이제 수시로 많이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논의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사단체한테 당신들 대안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의사협회에서는 우린 가져올 대안이 없다. 당신들이 내놔라. 또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핑퐁은 정말 무한으로 반복될 겁니다. 네. 일단 키를 쥐고 국정 운영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정부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사단체는 이런 정부 시책에 따를지 안 따를지에 이런 저항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 정책의 주인은 아닌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어쨌든 정부한테 무한으로 귀속되는 만큼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5년도도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교육하기 어렵다는 이런 아우성도 있는 만큼 좀 조율이 불가피해진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계 대란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또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공개 행보 나선 김건희 여사와 특검법 전망은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심의가 열렸습니다. 수사팀 결론과 같은 불기소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은 불기소로 이제 가겠다는 취지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건 수사심의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의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네. 그 부분도 이거 이례적이다 특혜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특혜 시비가 나왔는데 네. 휴대전화를 또 이제 제출하고 경호상의 문제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거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따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한 상황에서 뭔가 다른 방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수사심의위원회였던 거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또 반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은 이건 무혐의가 맞다. 검찰도 본인들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으니까 그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는 이건 청탁이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출석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규정을 지킨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네. 본인의 각해무시와 비슷하게 비슷한 사람을 대동해서 야간에 사실상 이제 출국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단히 급하게 출국 금지를 시켜요. 출국 금지가 미리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절차 위반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거 빨리 출국 금지 시키라는 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외압을 당했다는 그 검사들 고발인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니었던 거고 이제 참고인 정도의 성격인데 네. 출석을 시켜줬었거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찰청장을 기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유가족들도 참여권을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있었으면 어쨌든 일방의 의견이 반영은 되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반쪽짜리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선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겠네요.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여사 최상병 특검법은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두 특검 법안이 모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추석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 아,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의지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 15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번엔 14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도 다 의견이 뭐 8대 7이었는지 뭐 5대 10이었는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취재를 해봤을 때 일부 또 이 참여했던 분들은 이거 청탁금지법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알선수재나 뇌물로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네. 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너무 미진한 수사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네. 최상병 특검의 흐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아 이거 제3자 지명 이거 독소 조항 고쳐라 했더니 민주당이 고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보 조작도 의혹이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게 이제 사실상 그 내부자들이랑 결탁해서 이게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조사해라. 그랬더니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자 특검 관련해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안대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특검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축과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포기하기 어려운 특검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좀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정치 공세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이게 공세가 되게 오래된 건 맞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는 이것도 점점 더 의혹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처음엔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명품백 그게 영상이 나오니까 이거 같이 특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게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네. 김영선 의원이 본인 지역구가 아닌 김해로 실제로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글로 가줬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공당의 공천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거든요. 공천관리위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로만 지금까지 끌어왔으면 아 피로하다, 피곤하다 좀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이마다 꼬리에 여러 물고, 예, 네. 변수가 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눈에 띕니다. 추석에 대국민 인사 메시지 영상이 등장한다고 대통령실이 전했고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순찰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자원봉사 활동도 최근에 쪽방촌에서 하신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아닙니다. 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 지위예요. 본인이 대통령께 그 대선 국면에서는 아주 그림자 내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좀
손짓, 몸짓 다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지시를 네. 굉장히 강력하게 내리는 듯한,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듯한 것이었는데요. 권한이 없는데 이런 권한 행사를 한다는 좀 건 좀 과하다. 부적절하다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국면에 재등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때는 어쨌든 좀 자맹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수면 위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썩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자중하고 본인의 어떤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육성의 뭐 유감이나 이런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